자, 오늘 이어서 47강 이어서 48강 진행합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 누볼레알리즘. 우리가 이제 강조했던 누볼레알리즘 강조점이 좀 달라요. 그 다음에 뉴먼. 뉴먼은 아까 생면추상 했었잖아요. 뭐 잘 됐죠. 겸사겸사 같이 보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보시죠. 우선은 요거 기억하세요.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 그러다 보니까 1960년대에는 많은 그 양식들이 등장을, 뭐, 팝아트부터 해가지고 미니멀, 말에는 개념 미술까지 같이 하는데, 이제 동시대에 누볼레알리즘. 그래서 프랑스의 미술평가, 페르 레스타니가 주창을 했다. 그것도 체크를 해놓고, 그거 이제 비워놓고,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주창한 예술운동이, 그러니까, 비평가 페르 레스타니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곁들여서 이게 무슨 양식이냐 했더니 누볼레알리즘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뭐, 누볼레알리즘 정도면은 뭐 이 양식을 쓰라고는 하지 않겠죠. 특징으로 깊게 들어올 겁니다. 레스타니는 미술의 기존 서정 추상의 앵포르멜, 그래서, 추상표현주의와 앵프로멜 일본도에서 본다. 이게 앵프로멜의 형식의 반기를 들고 일어난 거겠죠. 벗어나 전후산업주의 소비사회, 이것도 중요해요. 배경이 되니까. 그래서 배경은 앵프로멜의 일본도에서 벗어나 전후산업주의의 소비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럼 뭡니까? 산업주의 소비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러면 산업주의 소비사회의 내용들을 반영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반영물은 뭐가 돼요? 산업주의에서 만들어진 공산품이 되겠죠. 그래서 1960년 10월 27일 동료 예술가들과 함께 누볼레알리즘의 짧은 선언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초기 누볼레알리스트들은 아르망이라든가 여러분 다 아시는 드브레인, 그 다음에 하인스 이브클랭, 뭐 레이스, 스포에리, 그 다음에 팅겔리도, 물론 키네트 같은 팅겔리도 들어가요.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위로 쭉 가게 되면 특징과 의의 봅시다. 누볼레알리즘의 기존 주류 경향이 서정추상과 앵포르멜 미술에 대항했다. 이거 뭐 중요하겠죠. 그래서 누볼레알리스트 작가들이 다양한 매체를 사용한다. 다양한 매체. 그래서 작업을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누볼레알리즘 작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통분모가 별로 없어요. 공통분모가 별로 없고, 이제 앞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현대도시 생활의 일상용품. 자, 현대도시 생활의 일상용품을 선호했는데, 그게 산업사회의 결과물을, 시대적 상황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작업은 전쟁 이후에 미국 자본주의 문화에 광범위한 영향을 받은 유럽의 소비사회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자본주의 문화에 광범위한 영향을 받은 유럽의 소비사회, 다시 말하면 유럽의 소비사회입니다. 유럽의 소비사회는 미국한테 영향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누볼레알리스트들의 작업은 추상에 대항한다. 또 나오죠.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지. 일상사물을 산업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작품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네오다다 체크하시고, 네오다다와 그다음 팝아트의 전조라고 볼 수가 있다. 네오다다와 팝아트의 전조라고, 뭐 내는 비슷한 시기인데 네오다다와 팝아트의 전조라고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미국의 로버트 라우젠버그와 제펀 존스 등의 작업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공통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요거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나 미국의 작가들과 달리, 그러면은 미국의 제펀 존스라든가 라우젠버그랑 달리 유럽의 누볼레알리스트들은 이브 클랭을 제외하고, 이브 클랭은 뭐예요? 이 사람은 그 생면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인체에다가 물감을 자기만의 어떤 푸른 블루를 이제는 특허를 내 가지고 인체에다가 붓이나 어떤 재료의 어떤 도구 대신에 인체를 사용해 가지고 물감을 해 가지고 행위적으로 거기다 캔버스에다가 캔버스는 아니죠. 나중에 캔버스로 이렇게 해서 뭐 전시를 하긴 하지만 그 자체로서 바닥에다가 질질 끌면서 작품을 만들죠. 그래서 이브 클랭을 제외하고는 작품의 회화 기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브 클랭도 뭐 사실은 뭐 그렇긴 한데, 이 사람은 그 회화 기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로 이제는 슈비터즈라든가 말세 뒤샹, 쇼인실주의 영향을 받아서 주로 아sam블라주 사용하죠.
레드메이드, 도시의 규를 표현하는 행위 등의 작품에 필요한 기법으로 삼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상 공산품을 아sam블라주, 레드메이드로 사용을 했다는 거야. 한편 누블레알리의 대표적인 전시로는 뭐 이런 전시가 있고, 쭉 가서 주요 작품을 볼게요. 그럼 누블레알리즘을 대표하는 가장 특징적인 작업 중 하나는 바로 데콜라주. 요거 내가 시험 문제 냈는데 요게 또 여기서 나오네요. 데콜라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누블레알리즘의 레알리즘의 대변하는 가장 특징적인 작업 중에 데콜라주인데, 이 그 당시에는 이 콜라주가 유명을 했지, 데콜라주의 형식들은 막 반영한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데콜라주랑 콜라주의 반대 개념인데, 붙이는 행위의 반대 행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걸 뜯어내거나 찍거나 하는 방식을 의미하죠. 이게 누가 했냐면 트플레인 하인스 뭐 이런 작가들이 데콜라주의 방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우리는 뭐 데콜라주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들은 주로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행인들에 의해 훼손된 포스터 등을 떼내어 그대로 보여주거나, 그러니까 행인들이 그 포스터를 이렇게 막 뜯어가지고 이렇게 막 해놓은 게 있잖아요. 보여주거나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누볼레알리의 미학을 실천을 했대요. 한편 아르망은 보잘것없는 일상의 사물을 모아서 축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사블라주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적하는 작업을 했고, 예를 들어 쓰레기통이라는 제목의 연작은 일상생에서 나온 쓰레기통 속의 오물들을 투명한 상자 안에 모으는 작업. 스포엘이 중요하죠. 스포엘이. 그래서 스포엘이는 요거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타블로피에주라는 작업인데, 식사를 마친 후 식탁 위에 남겨진 식기와 남은 음식 등의 사물을 식탁에 고정시켜 이것을 그대로 전시하는 방법인데, 그게 타블로피에주라고 한다. 요거 시험 문제 나오는, 요거 보신 분은 제 모의고사 요거 제가 시험 문제 냈거든요. 풀 수 있겠지. 이는 일상생활에서 한순간을 박제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팅겔리는 오래된 폐품이나 잡동 사인을 수집해서 키네틱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누블레알리즘에 들어가요. 키네틱이면서 누블레알리즘. 그래서 뉴욕에 대한 경이 이게 대표작이고요. 누블레알리즘의 실적인 리더였던 이브 클랭은 오히려 누블레알리즘의 전형적인 방식에서 떨어져서 텅 빈 갤러리 공간을 그대로 전시하는 등의 개념 미술에 해당되는 것까지 했고요. 이 밖에 세자르라든가 크리스토 생팔도 여기다 한몫하죠. 누블레알리즘에 해당하는 작가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거기까지. 그래서 타블로 피에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뉴먼, 바렛 뉴먼. 자, 아까 생명회화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 대표적인 추상화하고요, 추상표현주의의 주요 멤버, 그죠? 추상표현주의 주요 멤버이며 생명회화의 선구적인 한 사람이고, 커다란 캠퍼스 화면을 가로지르는 수직선을 통해 가지고 관람자에게 숭고, 아까 제가 이제 숭고한 의미를 전달하는 작가가 이제 대표적인 게 뉴먼이죠. 뭐 어디서 공부하고 이런 건 의미 없고 쭉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볼게요. 1940년대 후반에 이르러 신변 분위기의 추상 작업을 자신의 독자적인 양식을 승식했는데, 그는 숭고라는 게 자꾸 나오죠. 숭고를 궁극적으로 주제를 삼았다. 주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948년 하비리를 통해 가지고, 하비리라는 작품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미학을 공헌했고, 이 작품은 어두운 붉은색으로 칠한 바탕 화면에 그보다 좀 더 밝은 붉은색의 수직선을 가로지르는 화면을 보여주는데, 뉴먼은 이 수직선을 띠라고 배우는데 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쯤에 잡지 호랑이 눈의 글을 기고하고 로스코, 마더웰, 오티스, 베즈 오티스 뭐 이런 작가들의 토론 모임을 결성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숭고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생명회화 중간에 자기의 어떤 집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게 되죠. 자, 우선 도판부터 봅시다. 도판 보면 아까 스포엘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스포엘이 이런 작품을 해요. 아르망 이런 거 직접 쌓아 올리고, 그 다음에 이브 클랭 이렇게 작품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작품 보면 금방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뉴먼 같은 경우는 뉴먼보다 말고 갑자기 이걸 봤네. 먼저 이걸 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뉴먼 이런 식으로, 제가 예전에 문제 낼 때 애들이 여기 이제 뭐 프린터가 잘못됐다 이러는데, 이게 일부러 이렇게 작품이 원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1949년에 벽 크기에 비할 정도로 굉장히 대형 화면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거대한 크기의 회화를 제작했는데 관람자의 시야를 압도하는 커다란 화면을 사용해서 작품의 크기의 중요성을 부여한 선구자인데, 이 작품의 크기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숭고미를 전달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식이다. 그래서 1950년대에 배트파스트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는데, 뉴먼은 대형 크기의 회화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효과, 이런 관람자들이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도록 시도했으나 화단으로부터 몰 이해와 냉소로 50년대 중반까지 좀 소외당한 게 있었죠.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다시 내려가면 무정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존중했고 로스코처럼 정신성을 중요시했다. 여기서 정신성이라는 것은 숭고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때문에 유대교적인 신비주의와 연관돼 있다는데, 제가 저번 1회 모의고사 때 유대교적 신비주의 했었죠. 샤갈 했었나요? 예. 거기서 유대교적 신비주의 연결성이 있네요. 그래서 주요 작품 뭐 따로 볼 건 없고요. 여기까지네요. 자, 여기까지 보고 뉴먼 작품, 이런 작품을 하게 됩니다. 디오니소스, 그 다음에 존재, 뭐 이런 작품들, 방황, 이런 거는 약간 무슨 얼룩 같은 게 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뉴먼까지, 뉴먼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또 중요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의고사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제 수업 들으시는 분은 정말 실전 같은 모의고사를 풀고 있겠고, 그리고 뭐 다른 데도 뭐 수업 들으면서 아마 모의고사 같이 하죠. 그러면서 최대한으로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백신은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고민 많이 하는 분들도 있고, 백신을 이제 꼭 맞아야 돼. 2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기 때문에. 근데 백신은 저는 솔직히 다 좀 맞으면 좋겠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정 컨디션이 안 좋고 뭐 알러지도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나중에는 조금 그게 이제 좀 풀린다고 하죠. 풀린다고 하니까 뭐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는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이 제약이 이제 좀 풀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2차 실기할 때는 좀 까탈스럽게 한다면은 적어도 뭐 아무리 좀 까탈스럽다 하더라도 코로나 검사를 받고 뭐 확인하는 정도로 해서 아마 준비를 하시는 걸로 되지 않을까. 꼭 뭐 극한으로 가가지고 뭐 백신을 안 맞으면은 뭐 못하게 한다 뭐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백신 맞고 하나도 안 죽고 뭐 잘 그게 된다면야 뭐 강제성으로 맞았겠죠. 근데 뭐 조금씩 이제 매스컴으로 나오니까 백신 맞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막 함부로 막 강요를 못 하는 것이죠. 권고사항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선택해 가지고 저는 2차까지 다 맞았어요. 그리고 코로나 검사를 2주에 한 번씩, 제가 오늘 이제 코로나 검사 했거든요. 코로나 검사 했고, 왜냐하면 뭐 공고사항이긴 한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이제 안 맞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백신을 맞았다고 해가지고 뭐 안 걸릴 확률은 굉장히 높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좀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2차 때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1차 때까지는 최대한으로 좀 조심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제 뭐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이게 걸려 가지고 뭐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은 해야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진행하는 걸로. 자, 감사합니다.